언어가 없어서 개념이 없었고, 변하려 하자 주변이 흔들렸고, 기도문을 평가로 착각했고, 소환술사한테 비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편에서 알게 됐습니다. 성장하면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을. 성장하면 관계가 멀어지는 게 맞다는 것을. 자동 동기화가 끝난 것 뿐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상합니다. 알면 달라질 것 같았는데 막상 알고 나서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면 편해지지 않을까? 그 질문에 오늘 답합니다. 에티튜드 6번째 이야기, 고개 숙이기 편. 겸손한 벼가 되면 편해지지 않을까? 시작합니다. 지난 5화까지 저는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단단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소환술사를 파괴하고 내 삶의 주권을 찾을 수 있는지 말해왔습니다. 분석하고 증명하고 이론을 세웠죠. 덕분에 저도 여러분도 조금은 더 나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이 시리즈를 보던 독자 한 분이 신기한 듯 묻더군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그렇게 잘 아느냐고 말입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사실 간단합니다. 겪었고, 무너졌고, 그리고 건너온 사람이거든요. 처절한 당사자 또는 철저한 당사자. 아니요, 그 둘 다에 해당하는 게 접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제 이야기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공격도 알았고, 소환술사도 알았고, 기도문도 알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힘듭니다. 그래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이것도 힘듭니다. 고개를 숙이는 게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냥 멈추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지 않는 것을 해야 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말하고 싶은 걸 참아야 합니다. 움직이고 싶은 걸 눌러야 합니다. 올라가고 싶은 걸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떠오르고 밀려나오는 꿈을 스스로 부정해야 합니다. 에티튜드를 품는 것도 힘들었는데 에티튜드를 내려놓는 것도 힘듭니다. 어차피 둘 다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내려놔 봤습니다. 하지 않는 것을 했습니다. 말하고 싶은 걸 참았고, 움직이고 싶은 걸 눌렀고, 올라가고 싶은 걸 내렸습니다. 그렇게 고개 숙인 벼가 되는 걸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제 조용해지겠구나. 이제 편해지겠구나. 근데 안 끝나더라고요. 내가 고개를 숙이고 생긴 그 빈틈을 타서 아예 나를 반으로 구겨 넣으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인 것만으로는 그들의 성에 안 찼던 겁니다. 나이를 핑계로 구겨 넣으려고 하더라고요. 아직 어린데 뭘 알아? 더 배워야지. 너 나이 많아.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현실적으로 생각해. 역할을 핑계로 구겨 넣으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있는데 그런 걸 할 여유가 어디 있어. 넌 혼자잖아. 그러니까 더 현실적으로 해야지. 서열을 핑계로 구겨 넣으려고 하더라고요. 마지가 그러면 안 되지. 네가 희생해야지. 막내가 나서면 안 되지. 좀 더 지켜봐야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몇 살이든, 내가 어떤 역할이든 그들에게 나를 구겨 넣을 핑계가 늘 준비되어 있더군요. 처음에는 분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말려들지 않았을 텐데, 조금 더 말주변이 좋았다면 나를 방어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끊임없이 제 무능을 탓하고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내 탓을 하며 기억을 곱씹다 보니 문득 기묘한 의문이 두 가지가 들더군요. 첫 번째,
어쩌면 그렇게 매번 내 상황을 귀신같이 간파하고 빠르게 안 된다는 결론이 날까? 두 번째, 아무리 그래도 매번 논리에서 내가 졌을 리는 없다. 어떻게 된 걸까? 첫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결론을 정해놓고 내 상황을 핑계 삼아 말을 짜맞추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현재 상황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러니까 안 돼 라고 붙이기만 하면 그만이었던 겁니다. 내가 남자면 남자니까 안 돼 라고 우기고, 여자면 여자니까 안 돼 라고 우기고, 지구인이면 지구인이라 안 돼, 외계인이면 외계인이라서 안 돼 라고 우겼던 겁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 현재 상황이 안 되는 이유였던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귀신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나를 구겨 넣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의문은 어떨까요? 내가 매번 논리에서 졌을 리는 없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 의문 말입니다. 이 의문을 품고 상대방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하자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껏 순수하게 그저 대화로 풀어보려고 착하게만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명확하게 지켜보니 진짜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생각해보니 분명히 제가 이겼던 적이 있습니다. 제 논리가 완벽히 맞았고 상대의 말문을 완전히 막아버렸던 기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결과는 항상 내가 진 것처럼 구겨져 있던 걸까요? 그들은 나를 구겨 넣는 것에 실패했을 때, 그러니까 자신들이 논리에서 완벽하게 졌을 때 판을 엎어버릴 치사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들이 쓰는 패턴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패턴은 진정시키기입니다. 핵심은 내가 맞는 주장을 멈출 때까지 진정시키는 겁니다. 논리로 밀리는 순간 상대방은 앵무새처럼 이 말만 반복합니다. 진정해. 너무 흥분했어. 타당한 반박은 단 한마디도 못하면서 내가 억울해서 맞는 말을 쏟아내는 걸 그만둘 때까지, 지쳐서 제발로 멈춰설 때까지 오직 진정하라는 말만 무한히 되풀이하며 나를 가두는 겁니다. 진정해. 알았어. 진정해. 너무 흥분했어. 진정해. 그래, 네 말 다 맞으니까 진정해. 진정해. 라고 말이죠. 지친 내가 마침내 주장을 멈추면 기다렸다는 듯 두 번째 패턴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패턴은 화제 돌리기입니다. 둘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아, 그나저나 그건 어떻게 됐어? 그런 것이 없다면, 이번에 나 이슈가 있어 라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신에게도 무엇인가 일이 있다고 화제를 끌어가는 겁니다. 네 얘기를 했으니 내 얘기도 들어줘야지 라는 겁니다. 만약 이것조차 간파하고 파회한다면 마지막 패턴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패턴은 조용한 침묵입니다. 갑자기 입을 닫고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을 안 합니다. 내가 논리가 부족해서 당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구겨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내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대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들과 상관없는 내 애티튜드를 그들에게 설득하려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오고야 알았습니다. 그들과 나는 원하는 방향이 달랐던 겁니다. 나는 내 애티튜드를 향해 있었던 것이고 그들은 나를 아래에 두는 것으로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한 벼가 되면 적어도 나를 둘러싼 세상은 존중해 줄 줄 알았는데 세상은 고개 숙인 나를 그저 만만한 먹잇감으로 볼 뿐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대가는 잔인하더군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정해놓은 결과에 더는 나를 맞춰주지 않겠다고. 내가 참아주고
눌러주고 내려놓아봤자 그 구겨넣기는 결코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략을 완전히 바꿔봤습니다. 그래, 굳이 고개를 숙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세상이 기대하는 겸손의 언어는 입어주자. 애티튜드를 품은 채로 겸손만 해보자 라는 겁니다. 세상에 내색하지 않고 혼자 마음속으로만 애티튜드하고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 되지 않을까. 애티튜드는 품은 채로 겸손만 해보자. 세상의 공격을 요리조리 피해보겠다는 참 영리한 계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아니더군요. 알고 보니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해지기는커녕 제 안이 더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분명 머리를 써서 속인 건데 이상하게 제 영혼이 찢겨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속은 애티튜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겉만 겸손이라는 가면 하나 썼을 뿐인데 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지기 시작하는 걸까 괴로웠습니다. 처음엔 제 성격이 유별나서 혹은 마음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멘탈이 약해서인 줄 알았던 거죠. 그렇게 아무런 답을 찾지 못한 채 그저 견디기를 하며 일상적인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속은 그렇게 골망하고 있으면서도 먹고 사는 일은 또 계속 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내면의 혼란을 잠시 접어두고 본업으로 돌아가야 했죠. 그 무렵 저는 협업에 관한 책을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 그 답답한 현상을 설명할 언어로 찾고 있었죠. 그러다 우연히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개념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평면이 아닌 둥근 곡면의 법칙으로 설명하면 딱 맞겠다 싶어서 했죠. 그런데 집필을 위해 자료를 파고들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곡면 위에서 평행선이 결국 부딪히고 마는 그 기하학적 법칙이 지금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과 너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과 너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평평한 평면 위에서는 두 평행선이 영원히 만나지 않고 나란히 가죠. 하지만 둥근 곡면 위에서는 분명 완벽하게 평행하게 출발한 두 선이 결국 위로 올라가다 한 점에서 부딪히고 맙니다. 그걸 보는 순간 펜을 멈췄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거 내가 겪고 있는 내 안의 문제도 똑같잖아. 내 마음이 평평한 줄 알고 두 마음을 평행선처럼 나란히 같이 가져가려고 했구나. 하지만 나라는 인간의 세계는 둥근 곡면이었구나. 그러니 절대 만나지 않을 줄 알았던 두 선이 결국 내 안에서 충돌해 나를 찢어발기고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제 안의 모순이 비로소 설명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의 법칙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니 다시 또 막막해졌습니다. 이게 거스를 수 없는 물리의 법칙이라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내 안에서 이 법칙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 그 메커니즘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머릿속을 비우고 생각을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 나가며 알고 있는 사실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구체적인 작동 메커니즘은 아직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내 안의 겸손과 애티튜드가 충돌해 나를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내가 느끼는 이 통증과 찢겨나가는 현상은 기하학처럼 거스를 수 없는 물리법칙이다. 여기까지는 정리는 되었지만 여전히 원하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대단한 발견이라도 할 것처럼 멋지게 정리를 다 해봤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던 거죠. 분명 주인공은 모두 모였는데 답을 찾지 못하고 있던 겁니다. 뭐 어쨌거나 답은 이 안에 있는 건 확실한 거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리학에서 두 물체가 이토록 격렬하게 부딪히고 밀어낸다면 그건 두 물체의 성질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자석의 N극과 N극처럼요. 그렇다면 내 안에서 부딪히는 이 두 존재,
아니, 이 두 개의 언어, 겸손과 에티튜드도 서로 완벽한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인간은 언어로 생각하고 언어로 세상을 인식하니까요. 내 안의 대혼란을 설명해줄 실마리 역시 결국 이 두 단어의 본질 속에 숨어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 둘은 반대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반대 뜻을 가진 완벽한 반이어 관계여야만 했습니다. 이 대전제를 확인하기 위해 저는 곧바로 국어사전을 펼쳤습니다. 제 논리가 맞다는 걸 증명해줄 가장 객관적인 심판관이니까요. 확신해가지고 사전을 펼쳤습니다. 당연히 맞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막상 사전을 찾아보니 겸손의 반대말은 애티튜드가 아니었습니다. 하다못해 태도도 아니었습니다. 반이어는 거만 오만입니다. 애티튜드하고는 접점조차 없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사회는 겸손한 애티튜드라는 식으로 이 둘을 아무렇지 않게 혼용까지 하고 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어로 보면 이 둘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공존해도 됩니다. 충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지금 이 순간에도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내 안은 지금 터져나가고 있다. 둘째, 내 안이 터져나가는 이 현상은 분명한 물리법칙이다. 셋째, 하지만 단어의 뜻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이다. 순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단어는 물리가 아니라 관념이지? 내 안의 세상이 물리라면 이 단어들 역시 물리여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어는 실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타격은 입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인 겁니다. 마치 에너지를 쏘아내는 레이저처럼요. 그 순간 제가 뱉은 그 말 속에 강력한 힌트가 하나 번뜩였습니다. 에너지를 쏟아낸다. 바로 그 에너지라는 단어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힘. 답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겸손, 애티튜드. 이 표현을 관념이 아니라 고유한 힘을 가진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전에는 뜻을 따라갔다면 이번에는 에너지가 움직이는 방향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겸손은 어디를 향하는가 봤습니다. 나를 낮추고 줄이고 비워내면서 안으로 수축하는 에너지였습니다. 그리고 애티튜드는 어디를 향하는가 봤습니다. 나를 펼치고 채우고 밀어붙이면서 밖으로 향하는 에너지였습니다. 글자를 지우고 물리적인 방향으로 바라본 순간 에너지가 이렇게 서로 완벽하게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비로소 제 안에서 두 에너지가 충돌해 터져나가던 무시무시한 메커니즘이 보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애초에 서로 다른 목적으로 움직이는 에너지인 겁니다. 하나는 나라는 존재를 밖으로 펼치며 키우는 에너지, 다른 하나는 나를 안으로 억누르며 줄이는 에너지인 거죠. 그 두 에너지가 내 안에서 서로 주도권을 쥐려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이 내게 겸손을 강요할 때마다 내 안의 애티튜드는 거칠게 저항했습니다. 애티튜드가 좀 올라갈 때마다 내 안의 겸손은 기를 쓰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애티튜드를 품은 채로 겸손도 같이 하겠다는 건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양발 운전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과 멈추게 하려는 힘이 내 안에서 실시간으로 정면 충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차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굉음만 내며 내부 부품부터 타버리겠죠. 이 기만적인 타협은 나를 단지 조금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를 내부로부터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겸손하면서 속으로는 애티튜드 하겠다는 그 영리한 계산이 결국 나를 가장 잔인하게 소모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겉과 속을 분리하면 이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나름의 전략이었고 영리한 생존법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제 안의 엔진은 겉만 바꾼다고 꺼지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매일매일 제 안에서 엔진이 타들어가는 굉음을 견디고 나니 결국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에너지는 끊임없이 쓰이는데 무언가를 해냈을 때 오는 그 충만함이 사라지니 소모만 있고 충전은 영원히 없는 상태가 되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서서히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죽어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건 차라리 역동적이라고 느낄 정도였죠. 그냥 생기를 잃어가는 거라고 할까요? 마치 냉장고 구석에서 바래진 채 마르고 시들해진 깻잎처럼 축 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니 어느 순간 조용해지더군요. 내가 끈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꺼졌습니다. 애티튜드가 먼저 꺼졌습니다. 처음엔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올라왔습니다. 움직이고 싶은 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없으니 올라오다 말더군요. 그 다음엔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그 다음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 슬슬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니 편해졌습니다. 아니, 편해진 것이 아니라 평온해졌습니다. 아니, 평온해진 것도 아니라 뭔가가 사라졌습니다. 즐거움도 괴로움도 전부 그냥 사라졌습니다. 억지로 낮출 필요도 없었습니다. 억지로 참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 어쨌거나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다 껐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의 불씨가 불쑥 고개를 내미는 겁니다. 길을 걷다가 혹은 잠들기 직전에 아무 이유도 없이 그 무력한 평온을 깨고 불쑥 무언가 튀어올랐습니다. 마치 잊고 싶었던 꿈의 파편처럼요. 기억은 희미한데 감각만은 선명했습니다. 벅차고 뜨거웠던 그 애티튜드의 잔상들. 그걸 다시 마주하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더군요. 반갑기는커녕 다시 그 지옥 같은 충돌이 시작될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능적으로 생각하기를 멈췄습니다. 눈앞에 새가 지나가면 일부러 더 쳐다봤습니다. 바람이 불면 일부러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냐고요? 마주하면 나라는 숙주가 또다시 찢겨나갈 걸 알았기에 스스로 그 기억을 외면한 겁니다. 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불쑥 튀어오르던 불씨조차 더는 느껴지지 않는 완전한 공허가 찾아왔습니다. 힘들었던 기억, 아팠던 감각조차 흐릿해졌습니다. 정말로 모든 걸 잊고 있던 어느 날 문득 허공을 향해 나직하게 자문하게 되더군요. 그때 내가 그걸 왜 그만뒀더라? 더 충격적인 건 그 질문에 뱉어낸 제 스스로의 대답이었습니다. 글쎄, 그랬던 적이 있었지?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도 두근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토록 처절하게 나를 찢어발겼던 기억인데 마치 남의 일처럼 너무나 덤덤해진 겁니다. 분명 예전에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덤덤한 속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선택이라면 애티튜드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는 삶 또한 결코 틀린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애티튜드를 품고 살며 온몸으로 부딪힐 때는 애티튜드가 없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다, 비겁한 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에너지가 완전히 꺼지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스스로 평온을 원해서 애티튜드를 내려놓은 것이라면 그 또한 존중받아야 할 옳은 삶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확인 사살을 위해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평온해지기 위해 스스로 원해서 내려놓은 거 맞지? 완전히 죽어있던 줄 알았던 제 안에서 예상치 못한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니야, 나 멈추고 싶지 않았어. 최대한의 최선을 다하고 싶었는데 억지를 꺾여서 내려놓게 된 거야. 나 다시 할래. 다시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돌이켜보니 그제야 새로운 것이 보이더군요. 그때는 분명 숨이 차고 근육통이 오고 모든 게 아팠습니다. 아프고 힘들다 보니 그 통증이 곧 내 삶이 불행하다는 증거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여유를 갖고 다르게 생각해보니 아프고 힘든 것이 꼭 불행한 건 아니었습니다. 풋살을 하느라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온몸에 근육통이 밀려온다면 그 순간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숨가빠 죽을 것 같아도 불행하기는커녕 심장이 뛰고 살아있으며 즐겁습니다. 그렇다면 내 애티튜드를 품고 세상과 부딪히며 겪었던 그 통증은 정말 불행이었을까요? 정말 죽도록 힘들고 싫기만 한데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텨왔던 걸 뿐일까요? 그토록 힘들고 괴로웠고 싫었는데 왜 제 마음은 또다시 그걸 하고 싶다고 말하는 걸까요?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분명 힘들었고 아팠는데 즐거웠던 겁니다. 그래서 또 이 미련한 짓을 다시 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힘든 게 됐습니까? 내가 즐거우면 된 거죠. 다 꺼져버린 줄 알았던 제 안의 엔진을 어떻게 다시 켰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심의 파도가 덮치는 순간 기억하십시오. 적당히는 겸손함이 아니고 최대한의 최선은 꼴값이 아닙니다. 셰프는 고기의 익힘에 집착해야 옳고 가수는 무대에서 끼를 부려야 옳습니다. 이게 애티튜드입니다. 그리고 당신 안의 애티튜드도 원래 그래야 옳습니다. 그러니 애티튜드를 품었다면 애티튜드 하십시오. 타인이 정해준 태도를 연기하며 숨죽이지 마십시오. 최대한의 최선을 할 수 있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알면 바뀔 수 있습니다. 애티튜드 6화였습니다.